미국은 자신 있었습니다. 분담금을 10배 올려도 그 나라는 따라올 거라 확신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달러를 무기로 삼으면 모든 동맹국은 결국 굴복해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는 흔들림 없이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미국의 협상력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왜냐? 나가지 못한다는 걸 미국 스스로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계산을 뒤흔든 그 당당함, 전략적 가치를 몸소 증명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분담금 협상 결렬, 한국 측 강경 대응. 브리핑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보고. 저는 오랫동안 이런 외교 갈등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죠. 워싱턴 자랑하는 모든 압박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한국의 당당한 한마디가 모든 계산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컬리입니다. 월가에서 25년간 글로벌 반도체와 안보 투자를 분석해온 전문가죠. 미국 국방부와 나토에서도 자문 역할을 맡아왔고요. 그동안 수많은 국제 위기를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어요. 미국이 가진 모든 협상력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월가에서 일하면서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죠. 결코 미국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해왔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전조는 분명히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뉴욕 월가의 새벽 브리핑룸에서 매일 듣던 소식들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제조업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매일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오면서 느끼는 직감이 있어요.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죠. 월가 동료들의 반응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 스톤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정말 기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몰락 징조들을 마치 흥미로운 게임을 관찰하듯 차가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들의 실패와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 표정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자기 나라의 위기조차 재미있는 스펙터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갑자기 한국 반도체 관련 긴급 리포트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세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들은 빙산이 온다며 반도체 산업의 대침체를 예고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꺼내든 겁니다. 트레이딩 플로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애널리스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죠. 삼성전자에서 주요 고객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디램은 30%, 낸드 플래시는 10% 올린다는 발표였어요. 디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작업 메모리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낸드 플래시는 영구 저장 장치로 사진이나 동영상, 앱 같은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화두가 된 걸까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기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그래픽카드에는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DDR4 메모리 가격이었습니다. 연초에 1.43달러였던 게 5.7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3배 폭등이었죠. DDR4는 일반 컴퓨터나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모리인데 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전 세계 IT 산업 전체가 한국 기업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3배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급격한 가격 인상이 발표되면 고객사들이 반발하거나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하는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삼성의 결정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오랫동안 봐온 시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걸 모두가 수용하는 상황이라니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협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공급자가 모든 걸 좌우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주요 외신에서 또 다른 폭탄 뉴스가 터져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담금을 10배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굴복이나 타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트럼프는 10배를 요구했고 한국은 나가라면 나가라고 맞받아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가격과 안보를 동시에 흔들고 있었어요. 25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미국의 압박에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모든 의문과 혼란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요. 모든 답은 한국에 있었어요. 반도체 가격을 좌우하는 힘, 미국의 안보 전략을 뒤흔드는 영향력, 그 모든 게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분석 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주변을 도는 위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그 위성 중 하나가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충격적인 깨달음 이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HBM이라는 기술이었죠.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삼성이 이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기존 범용 메모리 생산을 대폭 줄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아시나요?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가격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제가 25년간 월가에서 봐온 그 어떤 기업도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수요가 늘면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서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삼성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양보다는 질, 매출보다는 지배력을 선택한 거죠. 이건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88GB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44GB였는데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테라바이트급 메모리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1TB면 1024GB인데
이런 엄청난 용량의 메모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필요해진 겁니다. AI는 메모리를 삼키고 메모리는 권력을 만든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고성능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HDD에서 SSD로의 대대적인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HDD는 기계식 하드디스크고 SSD는 반도체 기반 저장 장치인데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SSD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SSD 시장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곳에서 삼성 SSD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삼성이 단순히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핵심 부품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역할을 하는 HBM부터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까지 디지털 생태계의 심장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경쟁국들의 상황이었어요. 우선 중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로 인해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였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기술 발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특히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EUV 노광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데 이 장비를 중국에 팔 수 없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단시간에 따라잡기 어려웠고 설령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양산 경험이 없어서 품질과 수율에서 한국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중국은 제재에 막혔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분명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네스화학의 실리콘 웨이퍼, 도쿄일렉트론의 제조 장비, JSR의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들은 아직도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의 왕이었어요. 도시바, 히타치, NEC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는 뛰어나지만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사업 전환에는 보수적이었어요.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은 제재에 막혔고 일본은 역사의 페이지에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한 발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삼성은 세계 최초로 3D 낸드 플래시를 상용화했고 HBM3라는 최신 규격의 메모리도 가장 먼저 양산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CXL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만든 기술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출국이 아니었어요. 가격 결정자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고객사들이 이 가격으로 납품해달라고 요구하면 한국 기업들이 그에 맞춰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삼성이 앞으로 이 가격이다라고 선언하면 전 세계가 그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삼성의 메모리 없이는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세계가 삼성의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삼성이 HBM 생산량을 조절하면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이 영향을 받고 그게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확장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반도체 회사 하나가 실리콘밸리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해왔어요. HBM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3D 낸드 플래시 기술을 선점했으며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반면 미국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인텔은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CPU에만 집중했다가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설계는 잘하지만 실제로 칩을 만드는 기술은 없어서 삼성이나 대만의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21세기 석유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세계를 쥐고 흔들었다면 21세기에는 한국이 메모리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석유보다도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석유 없이는 자동차를 못 타지만 메모리 없이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모두 작동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미래 기술의 핵심을 장악한 강국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아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며칠 뒤 월가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JP모간, 바클레이스까지 주요 투자은행들이 줄지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하나씩 하나씩 발표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집단적 전향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이번만큼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달 전까지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의견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특히 제 동료인 마이클 스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남들과 반대로 가는 걸 즐기던 그가 이번엔 조용했어요. 오히려 불편해 보였죠.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황을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의 광기를 비웃으며 혼자만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낙관은 의견이지만 가격은 진실입니다. 시장이 말하는 진실은 명확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일시적인 호재나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변화의 핵심에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는 인공지능이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집에 있는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AI가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모든 기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똑똑한 기계로 변하고 있었어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한국은 기억을 만든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예전보다 몇 배나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고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을 위해 수십 개의 AI 칩과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집마다, 차마다 한국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걸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가정과 모든 차량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현대 문명의 신경계 역할을 한국이 담당하게 된 셈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보이는 태도 변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협력업체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핵심 파트너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협상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고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반도체가 언제까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의구심 섞인 질문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번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과거 반도체 업계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몇 년 좋았다가 몇 년 나빴다가 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은 한번 도입되면 다시 없애기 어려워요.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면 사용자들은 더 이상 그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고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면 다시 수동 운전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이었어요. 시장도 그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외국인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였어요. 시장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문득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어요. 모든 게 파괴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 잿더미에서 반도체 왕관까지 이 놀라운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 세대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또 있을까요? 농업 중심의 후진국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변신한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 모든 성취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에 집중할 때 한국은 제조업, 그것도 가장 어려운 반도체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손주 세대는 한국 반도체를 세계 표준으로 배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래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반도체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산업혁명하면 영국을, 자동차 하면 독일을 떠올리듯이 반도체와 메모리 하면 한국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인류 문명 발전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놀랍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까지 모든 미래 기술이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모든 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으로만 세계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 같았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21세기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더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 희망찬 분위기가 며칠 지속되더니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월가 사무실에서 마이클 스톤이 제게 접근해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남의 실패를 기대하며 즐기는 듯한 차가운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제 분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며 비웃었어요. 삼성이 가격만 올렸지 본질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일 뿐이라며 곧 다른 경쟁사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면 가격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단언했어요. 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그는 마치 한국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한국의 몰락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관음증 환자 같았어요. 그의 차가운 웃음과 비틀린 논리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성공도 자국의 이익도 상관없이 오직 파괴와 혼란만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주장에 적은 데이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냉정한 숫자로 대답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 불쾌한 대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워싱턴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건 주한미군 감축, 검토와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수위였어요. 분담금을 현재의 10배로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인데 그걸 10조 원으로 올리라는 얘기였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들이 연일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 중국의 기회 등등 온갖 부정적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월가에서도 한국 관련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좋아도 안보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분담금 문제 때문에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택에 있는 이 기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허브였습니다. 우선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면적이 1467만 제곱미터에 달해요. 이건 서울 여의도의 5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에 약 4만 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의 도시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기지의 전략적 위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2시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시간 30분, 평양까지는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전진 배치 거점은 찾기 어려워요. 게다가 비용 효율성도 뛰어났습니다. 미군이 괌이나 하와이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출발하면 연료비도 절약되고 작전 시간도 단축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구조였어요. 또한 한국의 첨단 인프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교통망, 의료시설 등이 기지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미군 가족들의 생활 편의성도 다른 해외 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동북아 군사 거점 역할을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가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평택이 그 자리를 넘어선 겁니다. 일본이 꿈꾸던 동북아 거점, 지금은 평택이 차지했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 된 거죠. 더욱이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도 미국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각종 미사일 기술 등 한국의 무기체계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한 일방적 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철수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핵 도미노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고 대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 확산 방지라는 관점에서도 한국 주둔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실제 철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저는 이런 분석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숫자는 협박이었고 한국의 숫자는 실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분담금 인상 요구는 협상용 카드일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경제적 중요성, 기술적 우위, 지정학적 위치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걸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든 안보든 한국 없이는 미국의 전략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그 순간 저는 직접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수사나 월가의 추상적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지,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같은 동료들의 냉소적 시각도 이해는 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사실만을 추구하는 진정한 애널리스트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책상에서만 분석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출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공항을 경험해봤지만 이곳의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여행객 편의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도 직관적이어서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부터 교통 연결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평택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연결에 감탄했어요.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도시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죠.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스케일은 미국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지 규모도 엄청났지만 더 놀라운 건 운영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부터 시설 안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완벽한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지 내부를 둘러보면서 만난 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한 베테랑 중사는 자신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해외 기지를 경험해봤지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새벽 2시에도 아내와 아이들이 기지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안전은 통계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새벽거리에 서면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그 중사의 아내는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밤늦게 편의점에 가거나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해도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미군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팀 문화가 없는 대신 서비스 질이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였습니다. 팁 대신 품질, 소음 대신 질서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 무한 리필로 나오는데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는 점에 많은 미군 가족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같은 다양한 반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서도 서비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배치를 받은 미군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배치 명령을 받은 장병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한국행 배치를 축제로 맞는 미군, 그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보통 해외 파병이라고 하면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힘든 일로 여기는데 한국 배치만큼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현상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서울 시내로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구간을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승객 안전을 위한 건데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청결도도 놀라웠고요. 쾌적함과 신속함도 대단했어요.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는데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간 다음에 타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워에도 밀치고 다투는 일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차 간격이 정확하고 승하차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사들도 친절했고 차량 상태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젊은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젊은 병사는 한국 배치가 끝나도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전역 후에도 생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편의점 문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거의 모든 골목마다 있고 그곳에서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부터 생활용품, 심지어 택배 발송까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치안 상황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에서 혼자 쇼핑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밤늦게 혼자 편의점에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로 여겨져요. 특히 여성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20대 여성이 혼자서 편의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편의점 직원들도 친절했고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품질이 좋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김밥이 미국의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숫자만 보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제 지표나 주가 차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한 겁니다. 안전, 편의, 질서,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매력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한국은 경제와 군사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세 축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한국 배치를 선호하고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거였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반도체 강국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실제로는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룬 나라였던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국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깊은 성찰의 밤을 보낸 다음 날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전 일찍부터 제 휴대폰에 뉴욕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한국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는 소식이었죠. 마이클 스톤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특히 기묘했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관련 부정적 뉴스들을 전해왔습니다. 주요 외신에서 보도된 워싱턴 고위층의 감축론의 재개 소식,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우려들이었어요. 그의 메시지 톤에는 뭔가 섬뜩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불행을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치가 바람이라면 전략은 항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아침 개장과 함께 한국 관련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HBM 생산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몇몇 업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HBM 제조 공정의 복잡성과 필요한 특수 장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량 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기술적 한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재의 가격 상승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거품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스톤과 비슷한 성향의 몇몇 동료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비틀린 욕망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품론은 수십 년째 반복되는 허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포지션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좋은 산업도 나쁜 하루를 가진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우연한 기회로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핵심 인물들과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익명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외부의 추측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공급 조절 전략은 단순한 기회주의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HBM 증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투자 계획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CAPEX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비 투자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최적화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과거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과잉 투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습된 지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제재 효과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요소였죠. 일본 기업들과의 관계도 흥미로웠어요.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핵심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완제품 생산과 시장 개척에서 앞서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업계가 보여주는 성과는 운이나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기술적 한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나는 한국의 구조적 우위를 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정치적 잡음이나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들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의 동료들이 보내온 부정적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숫자와 차트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앞으로의 투자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최강혁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한국의 국가전략과 경제정책 전반을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퍼즐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최강혁 실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한국의 단결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미국과의 분담금 갈등에서 보인 한국의 대응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인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온 고유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한 일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인 결속력,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인 협력 정신까지 모든 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번 미국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프리뷰가 발표된 겁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이었어요.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45%나 상승했고 이것이 그대로 영업이익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레버리지 효과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가격 결정력은 산업의 왕관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강혁 실장은 이 결과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제품 믹스 전환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했습니다. HBM과 고부가 같이 SSD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한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제품 믹스는 전투의 전술이었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같은 투자로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였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며칠 전까지 연일 이슈가 되었던 주한미군 감축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던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우연일 리는 없었습니다. 최강혁 실장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그는 특히 한국의 대응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였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양보안을 찾으려 했겠지만 이번에는 나가라면 나가라는 식으로 정면 대응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 변화가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나가라면 나가라는 그 당당함이 역풍을 반전으로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인 이런 강경한 자세의 배경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경제적 실력, 기술적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강혁 실장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정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고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정부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분석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정치적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 마이너스 기업 간 협력도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요소였어요. 국제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최강혁 실장은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제조업 파트너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다른 중간 국가들에게는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정말 상징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한미군 장병들의 메시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강혁 실장은 이런 메시지들이 단순한 개인적 감상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했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해본 미국인들이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미국 내 여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디지털 인프라, 의료 시스템, 교육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분석들이 등장했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어요. 오히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도체든 안보든 한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최강혁 실장은 마지막으로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뤘다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모델이라 부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한국이 보여준 사례는 정말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미국의 투자자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한 출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관점이 뒤바뀐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말 컸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과연 미국이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나라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반도체라는 21세기 핵심 자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조차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 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저는 처음 봤어요. 하드웨어에는 품질을, 도시는 규율을 담았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였어요. 이런 균형 잡힌 발전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능력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담금 10배 인상 요구라는 무리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것이 대표적인 예였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동맹은 계산되고 문화는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단순한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동경하는 매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미국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나라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하면서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진정한 동맹을 만들 수 없다는 걸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협력의 힘이었어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직접 봤습니다.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일방주의적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은 부품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처럼 기술 혁신과 시장 창조를 동시에 해내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등장한 겁니다. 이런 모델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다시 월가로 돌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교과서라 부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변화를 미국의 투자자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마이클 스톤 같은 동료들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희망적인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었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성장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고루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미국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해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우리도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맞서던 한 나라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문화까지 숫자와 지표로만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힘은 오랜 시간 쌓여온 뿌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당당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위기일지 기회일지 그 끝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